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창이라고 합니다. 방금 배보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1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 배경, 제도의 흐름을 좀 거시적인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갑자기 굉장히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전환의 폭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각 기업 사례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녹색전환연구소의 TCFD 지표와 굿앤배드 사례라는 이름으로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1장에서는 국내의 TCFD 혹은 ESG 혹은 기후변화 관련한 나온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들을 읽고 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갖고 올 수 있었는지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크게 보면 저저번 주 두 번째 강의 때 이야기 나누었던 경제개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스틴 베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넥스트가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들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2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녹색전환연구소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떤 기준과 강조점을 두고 우리만의 지표를 만들었는지, 왜 어떻게 그 지표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이 지표를 갖고 보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게 썼다, 여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쓴 비금융사의 기후 공시 현황 및 평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의 어떤 발간의 목적, 이유와 간단한 내용, 그리고 시사점과 함께 저희 연구에 어떤 차별성을 주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산업별로 6개의 주요 대기업,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 현대,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어떤 TCFD 공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강의 보람님께서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TCFD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워크,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있고, 또 네이버 혹은 구체적인 어떤 기업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점이 있다. 보통은 방법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공시가 부족하다라든지, 전략을 보면은 한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반영한다고 밝히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나 조금 더 아쉬운 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한 어떤 기입이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 보고서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위험관리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서 위험관리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보고 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현대차, 포스코, LG화학에 비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혹은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게 담긴 내용을 담고 있기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했고, 마지막 지표 및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사점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CSR, 그냥 기업의 이런 사회적인 책임 정도로만 기후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기업이 또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좀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홍색으로 칠했던 거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공감했던 부분은 단순히 그냥 정보 공시 혹은 정보 공개를 넘어서 기후변화 감축에 대한 의지를 우리는 어떤 지표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또 이 보고서에서 제대로 뭔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스틴 베스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TCFD는 아니고 이제 ESG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ESG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1242개의 기업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요 방법, 어떻게 보면 방법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산업 업종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 좀 특기할 만한 것은 단순히 어떤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ESG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 뭐 어떤 사업장애 혹은 어떤 노동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라는 어떤 정성적인 뭐 어떤 사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실제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평가 결과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하는 바처럼 ESG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다만 뭐 2조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꾸준히 ESG에 대한 대응, 뭐 활동들이 증가한 반면 그렇지 못한 2조 미만의 어떤 기업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희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이 서스틴베스트가 산업별 가중치를 든다고 했었는데, 가중치 중에서도 이 환경 부분의 비중이 조금은 이 서스틴베스트에서는 그 비중을 좀 적게 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TCFD라는 기후변화를 중심에 두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TCFD의 경우에는, 또 저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를 좀 더 중심에 위치해 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내고 있는 보고서들을 리뷰할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넥스트 같은 경우는 정유 업계에 있는 4개의 회사, 현대, 오일뱅크, GS칼텍스, 그리고 SK, 그리고 S오일 4개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정유 4개 업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현황과 함께 사실 조금 더 따끔한 목소리, 그러니까 탈탄소 경영으로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을 이 보고서에서는 사실 조금 더 그런 목소리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 길진 않았는데요. 한 30페이지, 40페이지인데 그 안에는 많은 뭐 그래프, 뭐 표, 수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2가지 정도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온실가스 배출량, 저 그림만 보면은 가장 꼭대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절대량만 보면은 SK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그리고 저 주황색이 GS칼텍스인데,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SK와 GS칼텍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원래는 녹색인데 이 청색처럼 보이는 S오일과 이 회색 현대오일뱅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S오일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사실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이들이 했던 예상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불행한 것이긴 한데, 두 회사가 이 석유화학 대규모 설비를 증설,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샤인 프로젝트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유력하고 했는데, 실제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S오일은 아직 이 1000만 톤을 돌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00만 톤을 넘기진 않았는데 2021년에는 이 1000만 톤을 결국엔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가 예상했던 바가 맞아 떨어진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탄소 분야에 혹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은 거의 약 2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CDP 같은 경우는 이 카펙스라고 해서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용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래 이윤 창출하기 위한 지출 비용 이러기라고 해서 여기에 최소 12%가 되어야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SK 이노베이션은 한 74%, 그런데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고 GS와 S오일은 5% 미만을 그냥 투자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히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도 하고 있지만 이 관련 분야의 투자도 미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더 많은, 오랫동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던 BP와 쉘, 뭐 선발주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두 곳은 이제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 업종, 뭐 석유, 뭐 정유, 가스업의 한계를 이제 인식하고 산업을 전환하거나 뭐 바꾸거나 에너지 전환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유 업계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보고서 막판에 한 절에서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데 행동하지 않는 정유업계. 이런 제목을 달므로써 국내 제조업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빠르게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는 앞에서도 사실 경제개혁연구소가 냈던 보고서처럼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저 보여주는 것을 넘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비판, 혹은 기업들이 설명할 수 있는 감축 노력,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그린워싱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감축 노력을 어떻게 지표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뭐 때로는 정성적으로 또 때로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 세 가지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막 뭔가 대표처럼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인데요. 뭐 그렇진 않고요. 녹색전환연구소가 그 중에서도 저희 기업 감시팀이 짧게는 3개월 혹은 그 이상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부족하더라도 조금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만든 지표를 하나하나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보람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TCFD가 일종의 권고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순서로 4개의 영역과 그 안에 거버넌스에는 2개, 전략에는 3개, 위험관리와 지표 및 목표도 3개, 총 4개의 영역에 11개의 공시사항을 일종의 권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뭐 분석하거나 혹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는 거는 구체적인 지표나 질문까지는 아직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 TCFD 보고서 어디에도 우리는 이 거버넌스를 가장 뭐 우선시하고 있고 뒤로 갈수록 덜 우선시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뭐 암묵적인 동의라고는 할까요?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통은 앞에 가장 빼기 마련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관시팀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CFD 스테이터스 리포트인데요. 이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표 및 목표가 있는데, 이 지표 및 목표는,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한마디로 공시율, 공개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지표 및 목표는 평균 뭐 47, 44, 45로 다른 데에 비하면 그래프가 굉장히 높게 차 있죠. 근데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배출량을 공시하는 것,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렇게 해서 44%를 뭐 일종의 44점, 47%, 44%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기업이 모든 일을 다 했다? 혹은 이것을 바라보는 배출량을 공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끈질기게 던졌던 질문은, 다시 돌고 돌아와서 원점에서 질문을 던지자면 TCFD 권고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어야 할까? 혹은 저희 녹색전환연구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의 대답은, 기업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다루는 이사회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뭐 위험과 기회에 대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많은 말들, 뭐 어구에도 불구하고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들 혹은 보고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를 이 TCFD 권고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아까 가장 아래에 있었던 이 지표 및 목표를 가장 위로 올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여부를 가장 중요한 지표 혹은 그 기업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부분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영향과 이슈를 공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일종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를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위험관리 부분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그걸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마지막 거버넌스에서는 당연히 기후변화를 다루는 혹은 이거를 회의하거나 주재하는 이사회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어떤 이슈를 기후변화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크게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까 있었던 가장 아래에 있었던 지표 및 목표를 가장 위로 올렸고요. 또 가장 위에 있었던 거버넌스를 가장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종의 요소를 하나를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각 TCFD 보고서가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떤 형태의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지 보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TCFD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만든 곳은 사실 거의 없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영향 보고서의 인덱스 정도로만 이제 추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 보고서의 형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정 혹은 재구조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지표 및 목표에서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요. 원래는 이 A, 그러니까 지금 스코프 1, 2, 3 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한 어떤 위험 공개가 원래는 B에 있었고요. 이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지표들이 사실은 A에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는 저희가 더 강조하고 있는 지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한 것이 실제로 감축되어 있는지라서 크게 보면 이 지표 및 목표를 위로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도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어떤 지표를 더 상위 단계로 A 단계로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뭔가 지표 얘기를 갑자기 이제 해서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지표로 조금 더 알기 쉬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쓴 것들을 굿 앤 배드로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영역이고요. 아까 말했던 기타 지표, 지표 및 목표, 그리고 전략, 위험관리, 거버넌스 순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되게 세부적인 질문입니다. 즉 기타 지표에는 저희가 만든 지표 내지는 질문은 TCFD 보고서를 어떻게 발간하는가, 정말 TCFD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하는가, 아니면 기존에 그냥 하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혹은 ESG 보고서 안에 이 관련된 인덱스 혹은 지표만 넣고 있는가가 첫 번째 세부 지표고요. 이 지표 및 목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지표 및 목표의 세부 지표는 9개입니다. 뒤에는 5개, 2개, 3개. 어떻게 보면 그 지표 수가 저희가 얼마나 이 지표 및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또 방증하는 요소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코프 1, 2, 3 배출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출량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치가 아니고 추세면 최소 3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 더 세분화했는가, 그리고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줄어들었는가를 아예 지표에 넣었고요. 그리고 스코프 3 역시도 공개하고 범위를 세분화하였는가를 세부 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변화 관련해서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넣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원별 목표와 달성률, 물, 에너지, 폐기물 등을 일단 제시했고, 그리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혹은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보통은 아직까지는 많진 않지만 그 가격을 제시하고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정 방식까지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지표를 선정했지만,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지표를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기업들이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깐깐한 지표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표 및 목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조직의 목표, 그 기업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뭐 2050 그러니까 기업이 탄소 중립 선언 혹은 중간 목표를 제시했는지, 혹은 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 이제 지현영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뭐 다양한 제도, 규제 등을 고려했는지, 국내외에서 있는 다양한 어떤 제도나 규제의 변화들을 고려했는지 등을 넣었고요. 전략에서도 총 5가지의 세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 중기, 장기 영향과 이슈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그리고 공급망, 즉 스코프 3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후 이슈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이거와 연계된 혹은 관련된 위험과 기회들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 관리에서는 2개의 지표를 넣었습니다. 즉 기후변화 관련한 리스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그것을 결정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평가,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 조직에 이미 어떤 시스템이 위험 관리가 있을 텐데 그거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지표를 만들었고요. 끝으로 거버넌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이사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이슈를 어떤 다루는 방식을 그러니까 공개하고 있는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뭐 경영진과 실무 조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관리에 대한 성과가 보상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총 6개의 큰 영역, 그리고 접근성에서 아까 하나, 지표 및 목표, 전략, 위험관리, 거버넌스 총 6개의 영역에서 이렇게 20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저희가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고민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민 강의와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지표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배출량 상위 한 100개 기업들의 TCFD를 지금 보면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예 뭐 보고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없거나 TCFD 지표를 활용하지 않은 곳은 뭐 제외하면 총 100개 중에서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7, 8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거칠게 업종별로 나누면 뭐 제철, 뭐 금속, 전환, 뭐 에너지, 전자전기, 정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3장은 저희가 만든 지표로 실제 기업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이건 되게 잘 썼다, 그러니까 뭐 거버넌스 부분에서 잘 썼다, 뭐 지표 및 목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슬라이드를 조금 마지막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 굿앤 배드 사례이고요. 뭐 중간에는 좀 약간 뭐 소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굿도 아니고 배드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표 및 목표에서는 적어도 기업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배출량, 뭐 스코프 1, 2, 3만을 어떤 제시하고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감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추이, 뭐 최소한 3년치의 어떤 배출량을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도 그렇고 기후변화 관련 조직의 목표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1, 2, 3의 형태로 나누어서 어떤 기업은 1에서는 되게 잘 썼는지, 혹은 어떤 기업은 2에 대해서 혹은 3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게 썼는지 등을 조금 비교적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틀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스코프 1, 2, 3 배출량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잘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쉘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년치가 아니고 아예 7년치를 제시하고 있죠. 7년치 지표가 이 위에 있는 게 지표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2022년까지 제시하고 있으면서 목표를 제시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뭐 그래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인 어떤 목표, 시점, 뭐 넷제로를 지금 2050년까지 달성할 건데 그 과정에서 2025년에는 30년에는 35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잘 작성한 사례라고 봤고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S-OIL인데요. 아까도 그러니까 S-OIL을 참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출량만 봐도 숫자만 봐도 알 수 있겠죠. 2018년, 19년, 20년까지 한 900만 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900만 톤인데 2022년에는 이제 아니네요. 밑에 숫자였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50만 톤을 배출하던 이제 기업이 2021년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1000만 톤으로 그냥 더 초월하게 된 거죠. 그래서 S-OIL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에 대폭 증가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 석유화학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샤인 프로젝트를 적으면서 이제 2030년까지 석유화학 사업을 비중을 이제 정유를 좀 줄이고 석유화학 사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을 어떤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회로만 접근하고 어떤 위험 혹은 리스크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부재해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좀 글씨가 작겠지만 현대오일뱅크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오일뱅크가 19년, 20년, 21년 여기도 810만 톤에서 915만 톤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스코프 3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 등 좀 전반적으로 이 배출량을 공시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현대오일뱅크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업에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이 일종의 시사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공시를 넘어서 배출량 데이터가 감축될 필요가 있음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스위스 은행 뭐 UBS 그룹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위험, 이 탄소와 관련된 자산이라고 해서 재정적인 위험을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기후 관련 기회를 다룸으로써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개선도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변화율이라든지 감축 목표와 달성 여부를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부족하게 좀 작성한 곳과는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목표 혹은 현재의 어떤 어떤 현황들을 동시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뭐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현황 혹은 비중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냥 신규 태양광 설비 현황 내진 사용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2022년 9월 이 옆에는 사실 그 기사를 그냥 스크랩한 건데요. 2022년 9월에 아리백을 선언한 것에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 달성률 혹은 현재의 어떤 투자와 관련한 어떤 것들은 좀 미비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닉스인데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한눈에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뭐 2018년, 19년, 20년 그리고 2050년에는 넷제로 혹은 넷제로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2030년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에는 뭐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든지 조금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뭐 33%까지 달성하겠다라든지 조금 구체적인 뭐 일종의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애플인데요. 달성 시점을 사실은 2030년으로 더 도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시간 경과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성과, 전략들을 어떤 넷째로 2030년에 어떤 큰 목표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프랑스 보험회사인 악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2012년 어떻게 보면 2012년 스코프 1, 2, 3의 온실가스 감축 혹은 물 소비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고 또 2012년 대비 2020년의 어떤 배출량과 어떤 달성률 혹은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좀 이거는 저의 실수인데요. 굿 아니고 배드 사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수원이 이제 2033년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요. 이 조기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4가지의 어떤 계획 혹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저탄소 발전, 신기술 개발, 또 신기술 개발 안에는 SMR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수원은 혹은 원전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또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첫 번째 강의 때도 뭐 흰남노로 인해서 포스코가 역사상 처음으로 가동이 중지된 사례도 있지만 지금까지 원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시대의 일종의 브릿지 역할, 근데 이제는 브릿지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역할로 그러니까 위상이 더 뛰어넘은 셈인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극심해지는 기후변화가 원전 가동해주는 영향, 뭐 가동이 갑자기 이것도 그 기사들을 좀 스크랩한 건데요. 태풍으로 원전이 고장나거나 뭐 멈추거나 그 다음에 뭐 2016년에는 경주, 울산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극심해지는 기후변화가 원전 가동해주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나 보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은 채 깨끗하다, 안전하다, 혹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만 그러니까 이런 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기회도 있지만 이게 또 위험 혹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표 및 목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계속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뭔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게 계속 사실 슬라이드를 넘기는 거라서 약간 중간중간 뭐 손을 들고 뭔가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전략인데요.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2도 시 이하 혹은 2도와 관련한 어떤 시나리오와 연계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또 밝히고 또 이를 고려한 어떤 계획 등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보면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을 평가했고요. 첫 번째는 머큐리라는 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뭐 위험에 대해서도 뭐 단기 어떻게 보면 시점에 대해서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있고 위험 등급에 대해서도 높음과 낮음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및 위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가지 뭐 극심한 기상이변, 전기 수요가 감소할 경우,
에너지 삼중교를 해결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세 가지의 위험과 두 가지의 어떤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위험과 기회에 대한 뭐 단기, 중기, 장기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애매한, 뭐 잘 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요. S-오일입니다. S-오일이 참 많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단기 리스크, 뭐 중기 리스크, 장기 리스크로 나누어서 실제 뭐 공장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뭐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뭐 호우 강도, 뭐 일수, 태풍 발생을 고려해서 태풍이나 호우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배출 시설을 이렇게 정비하고 있다고 적긴 했는데요. 근데 여전히 구체적인 뭔가 전략적인 시나리오 제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해서 이거는 좀 처음에는 잘 쓴 것 같았는데 또 읽어보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인데요. 한마디로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서 하겠다. 뭐 첫 번째 시간에 이우진 부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국제 항공, 뭐 탄소 감축 제도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런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역시나 이 뭐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그냥 기업의 어떤 기회로만 어떤 새로운 시장, 뭐 시장의 확대로만 접근을 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그런 보고서의 사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전략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건데요. 공급망에 대한 뭐 ESG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관리, 평가 항목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주로 S나 G에 초점을 맞춘 채 여전히 기후변화, 뭐 환경에 대한 관련 내용은 좀 부족하고 부재해서 이 공급망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 보건 측면이나 협력업체와의 어떤 죄송합니다. 이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관련한 기준의 제시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를 뭐 조금은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에 스코프 1, 2의 탄소 중립을 달성했고 21년에는 이제 스코프 3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전략을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그래서 모든 협력 업체가 아리백을 달성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급망에 대한 어떤 전략 혹은 뭐 운영 등이 철저하게 조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을 보고서에 잘 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어떤 기업인 테크마인드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시나리오를 뭐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2도 상승, 4도 상승을 적고 그리고 전환 위험, 그 이로 인한 어떤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업적인 영향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혹은 어떤 뭐 기준을 세워서 이 일종의 위험,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에서는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적시하고 명시하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관리 방식과 얼마나 그게 잘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오일뱅크인데요.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ESG 관련해서 이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ESG 관련해서 중요 이슈 10가지를 도출했고 사실 그 세 번째가 온실가스 관리 혹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3위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표가 전부였고 그 이후로 뭐 기후변화 관련한 리스크 혹은 우선순위 혹은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뭔가 기존 조직과는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서 조금은 부족하게 작성된 사례로 보았고요.
또 S5일입니다. S5일이 이제는 그 보고서에 샤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탄소 폭탄으로, 그리고 S5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탄소 감축, 즉 정유업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혹은 확대하겠다, 즉 탄소 감축과 탄소 폭탄 사이에 이 샤인 프로젝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넥스트가 아까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S5일에는 이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가 증설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동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여전히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지만, 해외의 이런 석유 혹은 정유업종들이 기존 어떤 정유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다각화를 어떤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내 정유업 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그리고 적고 있습니다. 아예 뒤에까지 보자면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와 기회를 나누고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재무적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그리고 기회에 대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영향,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글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금속 생산 업체인 프레시닐로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그러니까 위험의 확인 평가 관리에서 분류, 그러니까 위험의 어떤 분류가 긴급, 그리고 유형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과 함께 영향, 그리고 관리 방법 등을 되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책임자에게 위험 및 기회, 뭐 완화 조치, 어떤 위험 등의 어떤 감시, 성과 감독 책임 등이 있음을 이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인 한라시멘트인데, 앞에 봤던 것처럼 뭔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과는 되게 대조적이죠. 리스크는 한쪽에, 기회는 이쪽에 있는데,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뭔가 보고서의 내용이 여전히 뭐 앞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어서 해당 기업이 직면한 이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가 무엇인지 사실 이것만 읽어서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부족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실무조직이 어떤 책임을 맡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고요. 명시하고, 그리고 그 관리 성과가 보상 체계와 연결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이사회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경영진, 그리고 보상 체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얄라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상당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여기는 최고 책임자, 뭐 지속가능성 협의회, 위원회가 있고, 이사회에서는 1년에 6회 정도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고요. 쉘 같은 경우도 뭐 안전,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 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 2022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했는지, 그리고 2023년 특히 넷제로와 관련한 부분이 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 목표를 포함해서 넷제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어떤 기후변화 이슈를 모스트 미팅,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팅에서 이런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종의 빈도수 혹은 구체적인 어떤 방식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사회는 있고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경영협의회는 있지만 도대체 구체적인 어떤 안건을 올려서 뭐 어디에서 뭐 어떤 횟수로 그 이야기를 논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보고서만 읽고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앞에 사례들과는 조금 대조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대환 유아라는 어떤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 구성, 개괄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운영 실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이슈, 그걸 어떻게 몇 번을 다루는지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했고요. 스위스리라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게 여기 이사회가 있고 뭐 그룹의 집행위원회가 있고 지속가능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담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사업 단위를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특히 이 책임자와 그 책임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작성된 부분, 아까 사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좀 놓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그러니까 KPI의 기후변화, 특히 아리백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수에 연계하고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뭐 수립, 목표, 성과 등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이 보고서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연계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적지 못해서 괜찮은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제 한 주 쉬고 1주차, 2주차 되게 뭔가 역사 이야기 듣고 뭔가 제도 이야기 듣고 되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줌인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끝으로 4주차 강의 많이 좀 고개들을 숙이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과제를 해 주셔야 다음 주 4주차 강의가 조금 더 마지막까지 그 2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6일 현충일에 강의가 잡혀 있다는 점이 좀 애석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미 그 링크는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강의가 끝나고 내일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폴더를 공유 드릴 건데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람님과 그리고 함께 이 60개가 맞을 겁니다. 60개가 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저희가 이 폴더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 60개 중에 하나를 읽으셔도 좋고 이 60개가 아닌 그냥 다른 걸 읽고 싶어 혹은 해외 사례 읽고 싶어 라고 각자 관심 있는 기업의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뭔가 이렇게 굿 앤 배드 사례를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부분은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진짜 되게 모호하네, 뭐 읽어봐도 얘네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했던 것처럼 캡처를 해서 그 캡처했던 것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서 일종의 이런 아까 저희가 만든 이 그러니까 뭐 이런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이 계실수록 마지막 강의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또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저희가 뭔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강의였다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그런 4번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제로 정말 TCFD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시고 또 컨설팅이 자문이잖아요. 네. 또 실제 일부 작성도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BNG 파트너스의 이동광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SB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 본부 팀장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BNG 파트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BNG라는 약어는 이제 비욘드 넷 제로의 약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을 하는 거고 주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전략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간 계속 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공공 대상으로 정책 개발이나 뭐 기업 넷제로 전략 개발 수립을 좀 도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나 세부 이행 계획 같은 게 좀 마련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네. BNG 파트너스의 임대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계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임대용 대표님 생각하니까 원래 BNG 파트너스가 아니라 이름이 이도시. 맞아요. 네. 이 얘기 좀 네. 재밌거든요.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더 모회사가 에코앤 파트너스라는 에코앤 모회사가 파트너스라고. 네, 예. 맞아요. 있고 이제 저희가 스핀오프로 나와서 초기에 ESG 전반을 좀 다루다가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이제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도시로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파리 이후로 1.5도로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명을 이제 뭐 1.5도로 바꾸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예를 들면 1.3도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를 이런 거 저런 걸 했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BNG여서 BNG 파트너스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2도시로 시작했는데 안 된다. 1.5도시 특별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인류의 목표가 1.5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만간 1.5도시를 넘어서게 된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다시 2도시로 또 세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일단 사명이 2도시에서 BNG로 바뀌게 됐다라는 이 얘기를 네, 맞습니다. 좀 그냥 시작하는 얘기로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우창님 발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희 약간 숙제 검사 받는 분위기처럼 떨면서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이게 네.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먼저 받아가지고 네. 분량이 꽤 되더라고. 보셔서 네. 이제 아시겠지만 네.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신청을 하게 된 목적도 있고 어떤 TCFD를 바라보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네. 자리의 목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네. 네. 그쵸. 이제 저희는 이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TCFD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막 쓰기 시작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시죠. 요청도 네, 많이 받고 바쁩니다. 있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초기인데 저희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든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 위기의 문제 인식을 갖고 좀 쓸모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하고 이게 소수만 읽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획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획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이게 시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이 TCFD를 평가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저희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도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갖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녹색전환연구소가 바라보는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든 지표라든지 그리고 저희 작업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읽고 보셨는지 그 얘기를 일단 처음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우선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TCFD 보고서가 왜 이제 생기게 됐나라는 관점을 좀 항상 좀 유념을 하려고 하고 이 TCFD는 결과적으로 누가 보고 누가 참고를 할 것인가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TCFD를 만들게 된 이제 FSB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TCFD 지지 그룹을 보시면 약 4,200개 정도 작년 기준 올해 이제 몇 개월 전이에요. 4,200개 기준이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160개사 정도가 되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금융사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배출량 순으로 100군데 보셨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그룹들을 보시면 대부분 TCFD 쪽에 이제 속해 있는 산업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융 쪽이 많고 금융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TCFD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목적은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얼만큼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이 기후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다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다 줄지 혹은 가능하다면 기회는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궁금해서 사실 이게 요청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뭐 배출량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 TCFD 이전에도 이미 ESG 보고서나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도 이미 국내 배출권의 한 70% 정도 배출량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배출권 제도가 포함하는 배출량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배출량 지표 부분이나 목표에 있어서는 사실은 현재는 뭐 큰 이견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공시 자체도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이제 여기 올라온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년도 배출량보다는 이제 지난 3개년도를 같이 공시를 하고 있는 트렌드고 그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제 GRI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나 있다. 그렇다면 이 배출량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얼만큼 기후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략과 리스크 관리 쪽에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거버넌스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원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에 이제 기업들의 트렌드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축 기술을 투여를 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 드는지 1000만 원이 드는지 그래서 배출량 뭐 얼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그래서 감축할 수 있는 뭐 배출량 같은 게 몇 톤이면 뭐 조금 시장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배출권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이제 약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한 12,500원, 15,000원 뭐 그냥 15,000원이라고 잡아 15,000원, 2만 원까지 가면은 뭐좀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뭐 IEA의 에너지 전망이나 NGFS 시나리오 상에서 보면은 2030년이나 40년, 50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2만 5천 원 정도, 2050년 기준입니다. 32만 5천 원 넷제로 시나리오 상이 32만 5천 원이고요. NGFS는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의 네. 경우입니다. 2030년에 저는
75,000원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보신 건가요? 저도 NGFS 관련한 자료 봤을 때 아, 그래요? 75달러 7만 원. 그 2030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음, 2050년에 톤당 네, 얼마라고 한 얘기하시죠? 80만 원 80만 정도입니다. 원? 네. 2050년 톤당 네. 80만 원.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TCF 그러니까 즉 관점의 차이를 예. 조금 더 결이 좀 다르겠지만 맥락을 좀 더 띄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핵심적인 TCFD의 목표는 이 시나리오 분석에 거의 8알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시나리오 됩니다. 분석이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투자자가 기업을 분석을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스위스 리의 사례도 있었지만 스위스 리는 재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업이 그러니까 보험업은 인수를 하거나 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재보험은 그렇게 사실은 이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보험료를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발생 빈도가 높아서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파산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이 기후 리스크가 특히 물리적 리스크 측면에서 얼만큼 재무적 영향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 업체들이 TCFD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FSB라고 하는 것이나 뭐 NGFS라는 것이 중앙은행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금융업들이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이 TCFD 공시를 요청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종화 변호사님 작업이 이 TCFD 보고서 분석할 때 금융하고 비금융 나눠가지고 했던 게 금융 쪽에 그만큼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방금 얘기하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제 가이던스를 보시면 기본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값은 사실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있는 거고 non financial 섹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금융이 당연히 이제 초기 시작이고 산업이 이제 금융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CDP라고 탄소 정보 공개하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도 이제 설문지가 질문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질의 사항들이 계속 추가되는 추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2강 때 들었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TCFD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 한국 기업들이 TCFD 보고서를 막 쓰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가 아까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 그 맥락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잘 돼 있네.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잣대로 실제로는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2강 때 이 노 변호사님의 메시지였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저희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원래 이런 금융 쪽에서의 측면에서 TCFD 보고서가 발간되고 작동이 됐는데 현재 우리는 그것이 잣대가 아직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게 잣대가 되려면은 뭘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TCFD 현황 보고서라는 게 이제 여기서 참고도 해주셨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 분석 부분이라고 그 보고서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시나리오 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장 한 3개년 뭐 안타깝지만 한 3개년 정도밖에 계획이 없는데 2050년을 어떻게 추정하냐, 그리고 추정한 걸 결과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고하느냐, 뭐 이런 내용, 매우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지 이제 기업들이 공시 보고서에 올라가게 되는 이제 정보 값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당연히 이제 알기 때문에 TCFD도 NGFS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정밀한 내용들의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FD 레커멘데이션을 보시면은 그 레퍼런스 시나리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월드 에너지 아웃룩 IEA에서 제공하는 것이나 뭐 그 그린피스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나 DDDP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사용된 값들을 참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하고 싶다 그러면 인풋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슬라이드에 지난번에 김우창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내부 탄소 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한 시나리오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삼성 가전제품 중에 비스포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비스포크 냉장고 보시면 이제 네 가지 문의 색깔이 막 달라지는데 시나리오도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를 참고할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뭐 다채롭게라고 해야 될까 좀 적합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NG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저희 이제 SSP 시나리오처럼 다양한 이제 인풋 값들을 좀 넣어놓고 시나리오에 좀 더 현실감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된 사례는 없지만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국내에서 제가 본 TCFD나 뭐 ESG 보고서 들 중에서는 매우 그래도 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숫자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시나리오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나리오는 이제 한 개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기업들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 작업이 기본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기업 내부에서 기후와 관련된 자기 생산 설비라든지 제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에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전문성들을 키워가면서 이 보고서가 진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들도 알려주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둬가지고 이 TCFD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TCFD가 저는 이제 여기 강의도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이제 여기 김우창 연구원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사이여가지고 이제 SNS에 네. 이렇게 올라와서 네. 제가 마침 이제 하고 있는 일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좀 쓰는 입장이라면 이걸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청한 주요 동기인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이 강의가 사람들이 모두 다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추가 모집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소한 단어인데 이렇게 관심이 높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부분 이제 기업에 가시면 기업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네. ESG란 용어는 요즘에 좀 많이 아시지만 TCFD는 좀 사실 생소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TCFD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당하는 이제 기업이 TCFD도 이제 산업별로 좀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출 특성이 다르면 당연히 감축하는 방향이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감축을 당연히 하게 되면 이제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네.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네. 좀 인식이 확대되는 그런 좀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뭔가 저희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확인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이동강 팀장님께서는 실제 TCFD에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그 보고서를 쓰도록 자문하기도 하고 그 목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이 일을 하신다면은 저희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창님께서 그 시나리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의 포커스는
그 공시 자체, 그러니까 배출량에 있어서 스코프 1, 2, 3 그 공시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시가 틀리진 않고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게 공시만 되면 뭐하냐,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공시는 되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 TCFD라는, 사실은 시민들이 기업의 이런 기후변화 관련한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나 이 기업이 궁금해 하면은 가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툴로 접근해서 같이 보고, 또는 이제 저희가 이 4번 정도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특정 업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 같이 읽는 요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설명해서 의미를 동의하는데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도 근본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 컨설팅을 좀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업에 들어와서 이제 담당자분들 만나고, 제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이제 용역이나 이런 자문도 좀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담당자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감축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감축을 하는 것이 훨씬 편익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냥 그 레코멘데이션 상에서 있는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리스크를 좀, 여기서 리스크는 이제 노출되는, 그러니까 너희들 되게 잘못하고 있네, 그 공시 안 하고 있네, 이런 리스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이제 하시는 일과 저랑 사실 목표는 네. 같고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TCFD 이 보고서의 존재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이, 물론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는가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연구원이신 우창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창님이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신 건 이제 원전 관련한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 연구진에 결합하면서 이 기업들의 TCFD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경험이 우창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가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 특히 이제 이 저희가 60개의 TCFD 보고서를 리스트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 한수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발전사들, 그래서 실제 한수원 보고서를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점으로 보시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2가지 정도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보고서를 읽거나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주로 하진 않았고, 뭔가 현장이 있고 사람이 있고 뭔가 마을이 있는 뭔가 현장 연구, 혹은 아주 찐 질적 연구자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상당히 낯선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같은 프로젝트라도 아마 처음에 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보고서를 읽더라도 아까 동강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고서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 감시팀에서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지만,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까 쓰는 사람 혹은 기업에서 갑자기 어떤 큰 능력이라든지 뭔가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갑자기 써야 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뭐 저희 프로젝트에서 그런 또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기업에서 뭔가 이 분야를 뭔가 쓰는 사람도 한번 만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뭔가 정량평가와 뭔가 정성평가, 또 사람을 만나서 이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막 다양한 슬라이드를 막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조금 더 막 눈에 광기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약간 총기가 돌고 뭔가 광기가 돌았던 두 개의 어떤 기업을 꼽으라면 S-오일과 한수원인데요. 한수원 같은 경우도 저는 현재는 박사 논문을 월성 원전을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은 한편으로는 찬성 혹은 반대 혹은 탈원전 혹은 친원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의미 있는 뭐 토론 방식이고 의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흑백 논리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원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특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까도 적었지만 지금까지 한수원은 혹은 원전 이제 전문가들은 이 기후 변화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전을 통해서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뭐 브릿지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다양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후 변화가 원전에도 마치 뭐 포스코라는 공장처럼 이게 그들에게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맨날 뭐 어떻게 보면 원전을 멈추거나 뭐 세우거나 뭐 돌리거나라는 한편으로는 또 필요한 논쟁이지만 그 논쟁에서 빠져 있는 되게 다양한 어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렵지만 근데 우리 사회에서 원전에 대한 혹은 한수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조금 되게 미흡하구나. 뭐 돌리거나 말거나 탈원전 아니면 친원전 되게 흑백 논리식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거기서 뭔가 배제되거나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던 뭐 마을, 로컬, 지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이 기후 변화를 둘러싼 원전과 관련한 어떤 영향,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고 좀 다양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시나리오 작업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아까 재무적인 리스크, 물리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를 내면 낼수록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은 점점 더 실제로 이 기업이나 아니면은 금융 쪽에서도 여기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해도 될 만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오, 그린피스 시나리오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시나리오에는 이제 원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뭐 많이 있지만 네. 그린피스 시나리오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없고요. 음흠.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가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전이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원자력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이제 근데 특별한 방금 경우. 그린피스 시나리오에 네. 그린피스 시나리오가 뭐죠? 그린피스에서 네. 제공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네. 그린피스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직 캐치가 안 돼서 그린피스에서 요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나요? 네. 네. 이제 뭐죠? 이제 IEA에서 이제 네.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처럼 네. 그린피스가 제시하는 그런 동일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IEA가 예를 들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가 탄소 중립의 넷제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맞습니다. 거기는 2050년도에 원전 비중이 한 10%, 재생에너지가 90%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린피스가 제시하는 넷제로 시나리오에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기업이 원자력을 자체적으로 이제 네. 생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업 그쵸?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력이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하나 두고
하나는 이제 탈원전이 되는 시나리오를 하나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네. 화석 연료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그러니까 은행,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초자산 이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있고, 그와 연결해서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는 이제 녹색 분류 체계들을 네. 이제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또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작업에 반영이 돼서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화하는데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내부,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내용이 공시가 되는지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이, 이제 내부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로 공시를 하는 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시를 할 건지는 이제 기업의 어떤 구성원이 합의한 바까지만 공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와 실제로 외부화하는 정보의 양이나 내용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실제 이런 TCFD 보고서나 ESG 관련한 보고서를 쓰는 그룹이 그룹 내에서 어느 그 기업 내에서 어떻게 위상이 좀 변해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직접 만나서 컨설팅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도 하실 거니까, 예를 들면은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여기는 기업의 전략본부팀에서 이걸 좀 다루고 있다라든지, 최근에 실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기업 내에서 누가 어떻게 이 작업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경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많은 인력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CSR을 담당하셨던 분들이나 아예 사내에 이제 네. 전혀 관련이 없던 부서 음흠. 중에서도 이제 오시는 것 같고, 분명한 거는 ESG 관련된 팀이나 본부들이 거의 대부분 생겼고, 이사회 단에서도 ESG나 환경 이슈를 담당하는 임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실제로 양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네, 같다. 실제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TCFD 보고서 쓰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죠? 160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이제 기준이 또 언제까지를 기준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최신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리는 풍문으로 봤을 때 올해 굉장히 많은 별도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보고서. 네, 이제 그 이제 부록의 어펜딕스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나오는 보고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올해 말쯤에 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망이 있을 텐데요. 사실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록의 어펜딕스로 붙였던 것에서 단독 보고서로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이후에도 이제 뭐 어떤 양적 팽창 시기가 있을 거고 질적으로 좀 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건데,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이 TCFD 보고서 쓰는 쪽의 동향 이런 것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좀 전망 같은 걸 하신다면은? 무조건 질적으로 굉장히 구체화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영향을 산출하는 근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고, 금융 쪽에서는 금융 배출량 중심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나오는 TCFD 보고서에는 뭐 꽤 그래도 진전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물리적인 리스크에 대비를 안 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 재무적으로 추정되는 액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교해질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정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기업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윤은 별도로 창출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만큼 비용을 내가 치르고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재무 영향으로 TCF는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무 영향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실은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TCFD의 재무 정보가 공시됐다는 건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응의 단계로 간다는 건데 이 일련의 과정이 기업의 보고 이제 임원에게 실무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돼서 이제 사업 영역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어디까지 공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TCFD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숫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또 보고서로 수치를 아는 것과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기업의 역량과 돈을 투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산출 근거가 있으면 이 리더 그룹들이 경영 책임자 그룹들이 이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실행 단위로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 데까지는 바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어떨 그게 것 같아요? 이제 예. 약간 리더십 영역인 것 같은데 국내에 굉장히 독특한 지배 구조가 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네. 감축에 있어서는 어쩌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세부 이행 계획을 제시할 때 첫 번째가 감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전환, 그리고 네 번째 상쇄를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비즈니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배출 자산을 매각 처리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자문 컨설팅을 했을 경우에 그 CEO가 충분히 의사가 있다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작년에 컨설팅했던 그룹이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룹들이 탄소를 좀 어떻게 보면 줄이는 걸 넘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과정까지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요. 저기 우리 또 연구원께서 막 신호를 주시면서 시간 관리하라고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TCFD나 ESG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국가별로 좀 다른데 업종별로 좀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에서 평가받은 TCFD 보고서 이 보고서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평가 기관으로부터 다시 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게 질문이다. 요거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질문자께서 이제 정확한 이제 제가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사스비와 TCFD를 좀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고 TCF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TCFD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국문 제작하고 일반적으로 영문 제작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단일 보고서를 글로벌 차원에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인증받는 것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산업별로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공시하는 거는 아마 사스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들으신 것 같고 사스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해 주셨던 두 번째 강의에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차 업체들로부터 배출량을 받을 것이고 1차 업체는 2차, 3차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차도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 좋기 때문에 배출량 집계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3차 업체가 배출량을 줄여서 보고하면은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콥 3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차, 3차 업체가 자료를 왜곡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2차, 3차 업체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이득이 없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사실 이제 받아들여야 그런 될까요? 어떤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이제 비슷한 많은 어떤 경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컨설팅 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이제 밑단에 있는 업체가 이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겠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하는 업체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공유해서 교육이랑 같이 배출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게 이제 프로세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도 사실 명확합니다. 이게 이 부품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드는 사례로 애플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애플 하면 국내에 연관된 많은 기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LG 이제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LG 이노텍도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상하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관리를 하는 툴이 있고 그 툴 기반으로 이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TCFD 보고서도 보면은 이 스콥 3를 관리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서운 말인데 매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의 데이터의 신빙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들은 좀 거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방금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포스코의 TCFD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2030년과 2050년의 목표는 있지만 중간 과정은 기술 혁신과 브릿지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한데 일반인으로는 답답해요. 자료도 또 왜 영문본만 있는지 또 수소 공급만도 계질 또는 그린 수소 사용인데 박람회 때 물어보면은 수입 수소라고 하고 해외 투자사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뭔가 이 포스코를 감시를 하시면서 직접 질문도 해보시고 네. TCFD 보고서도 찾아보시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그 정도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마 최선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가늠해 보면 이유를 첫 번째로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겟 연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1.5도를 목표로 2050년을 잡을 수 있지만 NGFS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1.5도까지 이렇게 떡 떨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목표는 1.5도랑 같지만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포스코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행 계획들을 이제 그 안에 배치를 하는데 아마 그 단락단락의 경로가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오늘
저 현장에 아주 그 실제로 보고서 작성하시고 또 컨설팅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희끼리만 이렇게 공유를 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동광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시간은 실습으로 이어져 있고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아주 고수 분들이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네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강의인 만큼 저희가 현장에 오시는 분들과는 끝나고 아주 간단한 맥주 한 잔을 같이 하는 시간들도 다음 시간에는 6월 6일에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